까똑. 휴대폰 알림이 울렸을 때 나는 이번 달 식비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다. 화면이 켜지자 남편 김민준의 송금 메시지가 보였다. 나는 다음 주 토요일이 시어머니의 환갑이라는 사실을 그가 드디어 기억해냈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다. 이 돈은 아마 식당 예약을 하라는 뜻이겠지. 계산기를 내려놓고 알림을 눌렀다. 화면에는 선명한 숫자가 찍혀 있었다. 50, 0원,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런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여보, 엄마 환갑인데 성대하게 좀 차려줘. 내 체면 좀 살려주고. 나는 그 글자를 3번이나 반복해서 읽었다. 5만 원. 성대하게. 순간 심장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치밀어 올라 머리끝까지 뻗쳤다. 결혼 5년 차 남편 김민주는 자기 친어머니의 환갑이라는 중대한 일에 고작 5만 원을 던져주며 나더러 성대하고 체면서는 잔치를 차리라고 한 것이다. 이 인간은 나를 바보로 아는 걸까? 아니면 자기 엄마를 거지로 취급하는 걸까? 휴대폰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나는 그대로 거실로 달려갔다. 김민주는 소파에 큰 대자로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소파 테이블에 다리를 쳐골린 채 영락없는 상전의 모습이었다. 나는 휴대폰 화면을 그의 눈앞에 거의 투키될 듯이 들이밀었다. 김민준 씨, 이게 무슨 뜻이야? 그는 느릿느릿 TV에서 시선을 떼어 휴대폰을 힐끗 보더니 지극히 당연하다는 얼굴로 말했다. 무슨 뜻이긴. 엄마 생신인데 며느리가 당연히 힘 좀 써야지. 5만 원이면 좋은 재료 사서 집에서 한상 근사하게 차릴 수 있잖아. 시끌벅적하고 실속 있고 좋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다. 5만 원으로 좋은 재료? 김민준 씨, 남대문 시장 가서 물어봐. 5만 원으로 요즘 닭 한 마리나 제대로 살 수 있는지. 괜찮은 갈비 한 대 사기도 힘들어. 그런데 성대하게 차리라고? 당신 지금 20년 전에 살고 있어? 그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다시 TV로 눈을 돌렸다. 아, 여자들은 원래 알뜰하잖아. 5만 원이 왜 부족해? 반찬 대여섯 가지만 만들어도 한상 뚝딱이지. 외부 손님 모시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먹는 건데. 당신이 좀 머리 써서 신경 좀 쓰면 되잖아. 엄마가 나 이렇게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환갑잔치를 초라하게 할 순 없지. 그의 가벼운 말투에 가슴이 커다란 돌덩이로 짓눌린 듯 답답하고 아팠다. 신경 좀 쓰면 된다고? 내가 그동안 쓴 신경이 부족했나? 결혼 후 몇 년간 집안의 크고 작은 일 중에 내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있었던가? 시어머니 생신, 설날, 추석, 어느 때 하나 내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어떻게든 그럴듯한 상을 차리려 애쓰지 않은 적이 있었나? 전부 시어머니의 우리 아들 장가 한번 잘 갔네 라는 칭찬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였다. 결과가 이거였다. 그의 눈에 내 모든 노력과 정성은 고작 5만 원짜리였다. 그러고도 초라하다는 타박을 들을까 걱정해야 하는 신세라니.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한 그의 옆 얼굴을 보며 마음속 불길이 더욱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그래, 김민준. 굳이 이렇게 나를 역겹게 만들겠다 이거지? 5만 원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 박서연은 고작 이 5만 원으로 당신 엄마 환갑잔치를 차려줄 깜냥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알았어. 나는 심호흡을 하며 터져 나오려는 분노를 억지로 짓눌렀다. 그럼 내가 그 5만 원으로 당신 어머니 평생 잊지 못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기억할 만한 성대한 환갑잔치를 차려줄게. 나는 부엌으로 돌아가며 그와 더 이상 말 섞지 않았다. 이런 인간과 한마디라도 더 섞는 것은 내 시간 낭비라는 것을 알았다. 차가운 부엌 의자에 앉아 있는데 집안에는 TV 소음과 김민준이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터뜨리는 바보 같은 웃음소리만 가득했다. 그 웃음소리가 귀를 찔렀다. 내가 5년간 쓸고 닦은 이 집을 둘러보았다. 창문은 티 없이 막고 가스레인지는 광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거대한 조롱처럼 느껴졌다. 갓 결혼했을 때 나는 이러지 않았다. 결혼에 대한 환상을 품고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다짐했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강동구의 유명한 수제 만두가 먹고 싶다고 하면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서 사왔다. 따끈한 만두 한 입 드시게 하려고. 그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이웃들에게 우리 민준이가 참한 아내를 얻었어. 싹싹하다니까 라며 자랑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모든 것이 변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까다로워졌다. 음식이 짜네, 싱겁네, 국이 뜨겁네, 식었네 하며 반나절을 투덜거렸다. 김민주는? 그는 언제나 제3자였다. 입 다물고 밥만 먹거나 아니면 엄마와 함께 나를 나무랐다. 서연아, 엄마 연세 드셔서 입맛이 까다로우시잖아. 다음부터 좀 신경 써. 그는 시어머니가 나를 타박할 때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다. 특히 똑똑히 기억나는 일이 있다. 한 번은 내가 심한 몸살 감기에 걸려 머리가 핑핑 돌았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저녁을 차렸는데 시어머니는 갈비찜 색깔이 곱지 않다며 보자마자 식욕이 떨어진다고 했다. 나는 온몸에 힘이 없어 참지 못하고 한마디 했다. 어머니, 오늘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냥 드시면 안 될까요? 그 한마디가 벌집을 쑤신격이 되었다. 시어머니는 즉시 젓가락을 내던지며 김민준을 보고 울부짖었다. 이것 좀 봐라. 네가 얻은 마누라 꼴 좀 보라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늙고 병드니 입에 맞는 밥 한 끼도 못 얻어먹고 며느리 눈치나 봐야 하는구나. 김민주는 당황해서는 내게 달려와 소리쳤다. 박서연,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사과드려. 나는 엄마 때문에 일그러진 그의 얼굴과 내가 이겼다는 표정의 시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심장이 순식간에 차게 식었다. 그날 밤 나는 열이 펄펄 끓는 아들 지호를 안고 아이방에서 밤을 새웠다.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끝없는 불평과 그를 조심스럽게 달래는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없이 내 비상금으로 생활비를 메우고 시어머니 오시며 영양제를 사다 바쳤다. 이 집안의 표면적인 평화를 위해, 그리고 가끔 듣는 여보, 수고했어라는 남편의 한마디를 위해.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천하제일의 바보였다. 나의 헌신과 인내는 그들 눈에 당연한 것이었다. 김민주는 심지어 5만 원을 던져주며 자기 엄마의 환갑잔치를 준비시키는 것이 내게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내가 감사히 받아들여야 할 중책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TV 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인기 예능 프로그램이 절정에 달했는지 관객들이 미친 듯이 웃어댔고 김민준도 따라 껄껄거렸다. 그 소리가 너무나 귀에 거슬렸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부엌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의 웃음소리와 TV 소리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는 내 움직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설거지통 앞으로가 창밖 맞은편 아파트의 불빛을 보았다. 억눌렀던 불씨가 다시 지글지글 타오르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아이를 위해, 이 그럴듯해 보이는 가정을 위해 참았다. 여자는 참고 살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이 5만 원과 성대하게 차리라는 그의 뻔뻔한 요구가 섞인 얼음물이 나를 완전히 깨웠다. 더 이상 참으면 나 박서연은 사람이 아니다. 나는 손등으로 얼굴을 세게 닦았다. 손바닥은 말라 있었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울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다. 그저 가슴에 맺힌 분노 덩어리가 점점 더 단단하고 차가워지는 것을 느낄 뿐이었다. 너희는 내가 만만하다고 생각했지? 이번에 똑똑히 보여줄게. 이 순종적인 며느리가 얼마나 성대하게 잔치를 차릴 수 있는지.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나는 일어났다. 아니,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머릿속에는 온통 5만 원과 김민준의 그 당연하다는 얼굴뿐이었다. 아들 지호의 아침을 챙겨 유치원에 보낸 후 나는 인파로 붐비는 길가에 서서 잠시 망연자실했다. 이 분노를 사귈 수가 없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마음속 불길은 거세게 타올랐지만 아직 뚜렷한 계획은 없었다. 휴대폰을 꺼내 주소록에서 혜진의 이름을 찾아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다. 혜진이네는 시끌벅적했다. 아마 또 분식집 아침 장사로 바쁜 모양이었다. 서연아, 웬일이야 이 시간에?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고 코끝이 시큰했다. 억지로 숨을 들이마셔 그 시큰함을 누르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혜진아, 지금 많이 바빠?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혜진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바로 말했다. 기다려. 남편한테 가게 잠깐 보라고 할게. 늘 가던데. 길모퉁이 그 커피숍. 10분 뒤에 갈게. 전화를 끊자 마음이 조금 놓였다. 혜진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내 절친이다. 성격도 화끈하고 나보다 사리 판단도 훨씬 밝다. 결혼 후 예전만큼 자주 연락하진 못했지만 내가 힘들 때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주는 친구였다. 익숙한 커피숍에 도착해 구석자리에 앉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혜진이가 씩씩하게 들어왔다. 몸에서는 파와 기름이 섞인 삶의 냄새가 났다. 그녀는 내 맞은편에 털썩 앉아 내 앞에 놓인 물컵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입을 닦으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말해봐. 무슨 일이야? 김민준 그 자식이 또 속 썩였지? 눈밑이 왜 이렇게 시꺼매? 어제 잠 못 잤구나? 그녀의 연이은 질문이 마치 열쇠처럼 내 마음속 꽉 차서 터지기 직전이었던 억울함의 상자를 열어젖혔다. 나는 주위에 사람이 있든 말든 목소리를 낮춰 어제 있었던 5만 원 사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이야기했다. 김민준이 성대하게 차려서 내 체면 좀 살려줘라고 말했던 대목에서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혜진은 들으면서 눈을 점점 더 크게 떴다. 손에 쥔 종이컵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났다. 내 말이 다 끝나자 그녀는 퍽 소리가 나게 테이블을 내리쳤다. 컵에 담긴 물이 출렁거렸다. 미친놈 아니야? 김민준 그 새끼 사람 맞아? 그녀의 고함에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얼른 그녀를 말렸다. 목소리 좀 낮춰. 혜진은 화가 나서 가슴을 들썩이며 목소리는 낮췄지만 말투는 더욱 거칠어졌다. 내가 목소리를 낮춰? 확 그냥 칼 들고 쫓아가고 싶은 심정인데 5만 원으로 환갑잔치를 하라고? 그것도 성대하게? 그놈 머리에 총 맞았냐? 아니면 뇌가 없냐? 박서연 말해봐. 그놈 제정신이야? 그녀는 내 손목을 꽉 잡았. 그래서 너 알았다고 했어? 그 돈 면상에다 던져버리지 않고? 나는 고개를 저으며 씁쓸하게 말했다. 그땐 너무 화가 나서. 그리고 너도 알잖아. 그 엄마 성격. 내가 그 자리에서 뒤집어 엎었으면 분명 불효막심한 며느리니 내 아들 힘들게 한다느니 온갖 말이 쏟아졌을 거야. 지랄하고 있네. 혜진이 거침없이 내 말을 잘랐다. 효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서연아, 제발 정신 좀 차려. 너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살았는지 좀 봐. 너 그 집에서 소처럼 일하면서 늙은이 모시고 애 키우고 그들이 너한테 고마워한 적 있어? 김민준 엄마는 그냥 늙은 마녀야. 온갖 방법으로 너를 괴롭혔잖아. 그리고 김민준, 그놈은 젖도 못된 마마보이고 네가 받은 서름이 적어?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처럼 내 가슴에 촘촘히 밝혔다. 그래, 내가 받은 서름이 적었던가? 예전에는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참고 넘겼는데 이제 혜진이가 하나씩 끄집어내니 이미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예전엔 애 때문에 참는다고 쳤어. 근데 지금은 아주 내 목에 올라타서 똥을 싸고 있잖아. 5만 원? 이건 모욕이야. 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거라고. 혜진은 점점 더 흥분해서 말했다. 김민준, 한 달에 얼마 버는데? 엄마 환갑에 5만 원을 내놓는다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그 돈은 그냥 널 엿먹이려고 준 거야. 네가 반항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지. 네가 결국 내 돈 써서 잔치 근사하게 차려놓으면 공은 전부 그 모즈, 차지가 될 테고 넌 그냥 돈 갖다 바치는 등신이 되는 거야. 나는 멍하니 혜진을 쳐다봤다. 그녀의 말은 무거운 망치가 되어 내 마음속 자기 기만의 껍데기를 산산조각 냈다. 그래, 예전의 나였다면 아마 내 돈을 몰래 보태서 그럴듯하게 잔치를 치르고 그 지긋지긋한 표면상의 화목을 유지하려 했을 것이다. 김민주는 정확히 그걸 노린 것이다. 서연아, 이번엔 절대 지면 안 돼.
혜진이 내 손을 꽉 잡으며 불타는 눈빛으로 나를 봤다. 이번에도 네가 참으면 다음번엔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줄걸? 넌 그놈 눈에 딱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야. 너 박서연이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똑똑히 보여줘야 해. 반격해야 한다고. 반격? 나는 망설였다. 어떻게 반격해? 정말 5만 원으로 장을 보면 그들이 나를 욕할 빌미만 더 주는 거잖아. 혜진의 눈이 번뜩이더니 교활하면서도 사나운 미소를 지었다. 누가 진짜 장을 보래? 김민준이 성대하게 차리길 원했잖아? 그럼 우리가 진짜 성대한 잔치를 보여주는 거야. 그놈이랑 그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하도록. 그녀는 내게 가까이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빠르게 속삭였다. 그놈이 5만 원이 아주 큰 돈이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우리 이 5만 원으로 얼마나 체면서는 잔치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고. 서연아, 내 말 들어. 이번엔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자존심 싸움이야. 넌 강해져야 해. 그들이 널 무서워하게 만들어야 다시는 함부로 널 쥐락펴락하지 못할 거라고. 나는 혜진의 눈에서 번쩍이는 빛을 보았다. 그 빛은 한 줄기 번개처럼 내 마음속 안개와 망설임을 갈라놓았다. 그래, 인내와 순종은 존중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더 심한 무시를 불러올 뿐이다. 혜진의 말이 맞다. 이번엔 내가 그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혜진의 그 몇 마디는 내 마음에 기름을 부은 불길처럼 타올랐다. 마지막 남은 망설임과 나약함을 남김없이 태워버렸다.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곧장 재래시장 옆 자파와 저렴한 물건을 파는 낡은 골목으로 향했다. 성대한 환갑잔치. 좋아. 나는 일회용 식기를 도매로 파는 가게에 들어갔다. 주인 아주머니는 계산대 뒤에 기대어 졸고 있었다. 내가 유리 계산대를 톡톡 두드리자 그녀는 나른하게 눈을 떴다. 제일 싼 일회용 그릇은 하나에 얼마예요? 주인 아주머니는 하품을 하며 구석에 쌓인 흰색 스티로폼 그릇 한 무더기를 가리켰다. 저거 1,000원. 몇 개 필요해요? 1,000원. 나는 속으로 냉소했다. 김민준이 준 5만 원으로는 딱 50개를 살 수 있었다. 젓가락 한 벌 살 돈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지갑에서 김민준이 보낸 5만 원을 꺼내 계산대에 탁 소리 나게 올려놓았다. 이걸로 주세요. 5만 원어치 전부요. 주인 아주머니는 잠시 멍한 표정이었다. 나처럼 예산을 정확히 맞춰 쓰는 손님은 처음 보는 모양이었다. 그녀는 느릿느릿 일어나 그릇 50개를 세어낡고 커다란 빨간 비닐봉지에 담아주었다. 나는 묵직한 봉지를 손에 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던 5만 원이 실질적인 50개의 스티로폼 그릇으로 바뀌었다.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면서도 묘한 통쾌함을 주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나는 그 그릇 봉지를 들고 시장 안, 내가 아침 식사로 자주 가던 잔치국수 집으로 향했다. 주인 아저씨는 오전 장사를 정리하며 바쁘게 움직이다가 나를 보고 웃으며 인사했다. 아이고, 서연 씨. 웬일로 이 시간에? 국수는 다 떨어졌는데. 나는 가게 앞으로 다가가 그릇 봉지를 옆 빈 공간에 내려놓았다. 심호흡을 한번 하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장님, 아침 먹으러 온 거 아니에요. 음식 좀 주문하려고요. 다음 주 토요일 점심 잔치국수 50인분이요. 아저씨는 귀를 후비며 되물었다. 네? 몇 인분이요? 50인분이요. 저희 집에서 잔치해요. 환갑잔치요. 나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시어머니 환갑이시거든요. 아저씨는 더욱 놀란 눈으로 나와 그 싸구려 스티로폼 그릇 봉지를 번갈아 쳐다봤다. 표정이 기묘했다. 환갑잔치에 잔치국수라. 너무 간소한 거 아니에요? 나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음 같지 않은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이 이 맛을 제일 좋아하셔서요. 어쩔 수 없죠. 그냥 제일 기본으로 50인분. 얼마면 될까요? 아저씨는 내 태도가 확고한 것을 보고 더 묻지 않았다.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다. 보통 한 그릇에 7,000원인데 50인분이면 그릇당 6,000원으로 해드릴게요. 30만 원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김민준이 생활비로 준 지갑이 아닌 내 비상금 지갑에서 5만 원권 6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여기 30만 원이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반까지 이 주소로 배달해 주세요. 제가 가져온 이 그릇에 담아서요. 나는 미리 적어둔 집 주소를 건넸다. 아저씨는 돈을 받아 들고는 다시 그 그릇들을 쳐다보았다. 복잡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서연 씨. 걱정 마세요. 시간 맞춰 보내드릴게요. 메인 메뉴를 정하고 나니 마음속 돌덩이가 내려앉기는커녕 오히려 더 무거워졌다. 하지만 그 무거움은 든든하고 힘이 있었다. 이 30만 원은 온전히 내 돈이었다. 김민준이 준 5만 원은 저 국수를 담을 그릇값으로나 어울렸다. 이 계산서는 내 마음속에 똑똑히 새겨두었다. 언젠가 반드시 그들과 정산할 날이 올 것이다. 집에 돌아오니 김민주는 웬일로 소파에 누워있지 않고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다. 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다. 아침부터 어딜 갔다 온 거야? 엄마 환갑잔치 준비는 시작했어? 식당은 예약했고? 메뉴는 봤어? 나는 손에 든 일회용 그릇 봉지를 현관 신발장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다. 플라스틱이 마찰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났다. 나는 그를 보며 아무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걱정 마.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는 그 봉지를 보지 못했거나 봤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했다. 내가 준비했다는 말만 듣고는 즉시 미간을 폈다. 얼굴에는 심지어 약간의 더위한 기색까지 서렸다. 그래야지. 너한테 맡기면 문제없을 줄 알았어. 그날 친척들 오면 잘 좀 하고 나 망신시키지 마. 나는 대꾸하지 않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잘하고 망신시키지 마라. 김민준, 두고 봐. 그날 내가 얼마나 잘해서 당신과 당신 어머니께 얼마나 큰 놀라움을 선사할지 당신네 온 친척들 앞에서 체면이 제대로 서도록 해줄 테니. 부엌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아래층 이웃집에서 나는 갈비찜 냄새를 실어왔다. 하지만 내게는 그 냄새가 역겹게만 느껴졌다. 나는 행주를 들고 이미 깨끗한 가스레인지를 힘주어 닦고 또 닦았다. 마치 지난 5년간 쌓인 모든 오물과 서름을 깨끗이 씻어내려는 듯이 날짜는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지며 하루하루 지나갔다. 김민중과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잔치 준비 상황에 대해 더는 묻지 않았다. 아마 내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 거금 5만 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혹은 내가 예전처럼 몰래 내 돈을 보태서 잔치상을 근사하게 차릴 것이라 확신하고 있거나. 김민주는 가끔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엄마 체면 생각해서 좋은 음식 몇 가지 더 준비하는 거 잊지 말라고 상기시켰다. 나는 언제나 응이라고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그는 내 침묵을 순종으로 받아들인 듯했다. 드디어 토요일이 되었다. 아침 일찍 동이 희미하게 틀 무렵부터 시어머니는 장롱 깊숙이 넣어뒀던 색깔이 다소 촌스러울 정도로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거실을 서성였다. 김민준에게 과일이며 과자를 내놓으라고 지시하며 얼굴에는 기대와 허영이 뒤섞인 빛이 가득했다. 목소리도 평소보다 한 톤 높았다. 민준아, 저 수입 주스 좀 내놔라. 손님들 오시는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그러다 평상시 입는 추리닝 차림으로 청소하는 나를 발견하고는 즉시 미간을 찌푸렸다. 세아가, 너는 오늘 같은 날 옷이라도 좀 제대로 챙겨 입어야지.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그런 차림이 뭐니? 우리 김씨 집안 망신 다 시키겠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계속 바닥을 닦았다. 망신? 진짜 쇼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11시가 가까워지자 친척들이 속속 도착했다. 큰아버님, 고모, 이모 할머니들, 그리고 평소 잘 왕래하지 않던 먼 친척들까지. 그리 넓지 않은 거실이 순식간에 꽉 찼다. 집안은 시끌벅적한 안부 인사와 아이들 울음소리, 그리고 과시욕에 가득 찬 시어머니의 한껏 높아진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아이고, 오시기만 해도 되는데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입으로는 사양하면서도 친척들이 가져온 선물들을 거실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쌓아두었다. 눈이 한 일자로 가늘어질 정도로 웃고 있었다. 고모와 숙모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형님, 복도 많으세요.
아들이 이렇게 효자라 이렇게 큰 잔치도 열어주고.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뷔페 한 번 가도 얼마나 비싼데. 민준이가 참 속이 깊어요. 며느리도 잘 얻어서 집안 살림도 야무지게 하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들으며 의기양양하게 나를 힐끗 쳐다봤다. 김민준도 옆에서 가슴을 쫙 펴고 있었다.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더위함이 가득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공인 것처럼. 나는 부엌 문가에 조용히 서서 이 위선적인 잔치를 지켜보았다. 마음은 깊은 연못처럼 고요했다. 아침에 혜진이가 친구야. 일단 띄워줘. 높이 올라가야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라는 문자를 보냈고 나는 오케이 이모티콘으로 답했다. 11시 25분. 나는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그 커다란 일회용 스티로폼 그릇 봉지를 꺼내 거실 식탁 위에 놓기 시작했다. 하얗고 가벼운 그릇들이 값싼 비닐 식탁보 위에 놓이자 유난히 낯설고 초라해 보였다. 가장 먼저 내 행동을 눈치챈 것은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얼굴에서 웃음이 굳어졌다. 그녀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목소리를 낮춰 따지듯 물었다. 세아가, 너 지금 이 일회용 싸구려 그릇들을 뭐 하러 꺼내는 거니? 내 도자기 그릇들 있잖아. 어서 그거 꺼내와. 손님들 보시기에 이게 무슨 꼴이야. 나는 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릇을 놓으며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도자기는 50개가 안 돼서요. 그냥 이걸로 쓰세요. 시어머니는 기가 막혀 나를 노려봤지만 친척들이 있어 대놓고 화를 내지는 못했다. 김민준도 다가와 안색이 좋지 않은 채로 내 소매를 잡아당겼다. 서연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이 그릇들 치워.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속으로 시간을 셌다. 정확했다. 나는 그들을 지나쳐 곧장 문을 열러갔다. 문 앞에는 잔치국수집 사장님과 배달원 한 명이 서 있었다. 두 사람 손에는 각각 김이 모락모락 나는 거대한 보온통이 들려 있었다. 서연 씨, 잔치국수 50인분 시간 맞춰왔습니다. 사장님이 순박하게 웃었다. 고생하셨어요. 거실로 바로 들여놔 주세요. 원조 할머니 잔치국수라는 글자가 쓰인 거대한 보온통 2개가 거실에 나타나자 모든 소음이 보이지 않는 칼에 베인 듯 끊겼다. 방금 전까지 시끄럽게 떠들던 친척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수십 개의 시선이 일제히 보온통에 꽂혔다가 다시 나에게로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시어머니와 입을 떡 벌린 김민준에게로 향했다.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쳤다. 목소리가 완전히 변해 있었다. 박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보온통으로 다가가 뚜껑을 열었다. 진한 멸치 육수와 국수 냄새가 확 풍겨왔다. 나는 스티로폼 그릇 하나를 집어들고 긴 젓가락으로 능숙하게 국수 한 움큼을 건져 그릇에 담았다. 고명을 얹고 간장 양념을 뿌렸다. 모든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나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향기로운 잔치국수 한 그릇을 가장 가까이 있던 큰아버님 앞에 놓았다. 마치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라고 말하듯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큰아버님, 따뜻할 때 드세요. 오늘 어머니 환갑잔치 메인 메뉴는 이 잔치국수입니다. 양은 충분해요. 그리고 나는 고개를 들어 놀라움, 의혹, 혹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한 표정의 모든 얼굴들을 훑어보았다. 마지막 시선은 극도의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진 시어머니의 얼굴과 순댓국처럼 검붉게 변한 김민준의 얼굴에 멎었다. 거실 전체가 죽은 듯이 고요했다. 오직 잔치국수 보온통에서 희미하게 김이 피어오르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그 정적은 5초도 채 되지 않았지만 무한히 길게 느껴졌다. 모두의 얼굴 표정이 굳어 있었다. 놀라움, 믿을 수 없음, 그리고 몇몇 친척들의 얼굴에는 구경거리를 만난 듯한 흥분이 교차했다. 쨍그랑 시어머니가 자랑하려고 들고 있던 수입 주스 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였다. 끈적한 오렌지색 액체가 그녀의 화려한 원피스 자락을 적셨다. 그녀는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김민준이 재빨리 혹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이다. 박서연,
김민준의 포효가 마침내 목구멍을 뚫고 터져 나왔다. 마치 격분한 야수 같았다. 그의 이마에는 푸른 힘줄이 솟았고 눈은 핏발이 서서 나를 뚫어져라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나를 산채로 집어삼킬 듯했다. 너 지금 시발 뭐 하는 거야? 미쳤어? 그는 자신에게 기댄 채 가슴을 부여잡고 헐떡이는 어머니를 뿌리치고 몇 걸음에 내 앞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손을 들어 내 뺨을 향해 휘둘렀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반걸음 앞으로 나아가 턱을 치켜들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조용한 거실에 똑똑히 울려 퍼졌다. 김민준 씨, 그 손 하나만 까딱해봐. 바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할 테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증인이야. 신고하면 빼도 박도 못해. 그의 손은 허공에서 굳었다. 얼굴 근육이 심하게 경련했다. 그는 아마 순종적이기만 했던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하게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너, 그는 화가 나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때 시어머니도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옆에서 부축하던 이모의 손을 뿌리치고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순식간에 집안을 가득 메웠다.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악독한 며느리를 들였단 말인가. 환갑잔치에 나한테 이런 길거리 음식을 먹이다니. 이건 나를 그냥 산채로 죽이려는 거야. 나 못 살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치고 발을 구르기 시작했다. 연기가 아주 실감났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서로 수군거리며 손가락질했다. 고모가 먼저 나서서 내 코를 가리켰다. 너 정말 너무하는구나. 형님 환갑잔치에 이걸 대접해? 너 양심도 없니? 그러게 말이에요. 이건 너무 심했지. 다른 숙모가 거들었다. 어떻게 며느리가 이럴 수가 있어.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나는 오히려 완전히 냉정해졌다. 나는 그들의 웅성거림이 조금 잦아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추리닝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잠금을 풀고 화면을 켠 다음 주위의 목을 길게 빼고 구경하는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높이 쳐들었다. 화면에는 김민준의 너무나도 선명한 송금 내역이 떠 있었다. 50영원. 그리고 그 아래의 메시지. 여보, 엄마 환갑인데 성대하게 좀 차려줘. 내 체면 좀 살려주고. 큰아버님, 고모, 숙모님들 모두 똑똑히 보세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망치처럼 고요한 공기를 두드렸다. 이건 제 남편 김민준 씨가 자기 친어머니 환갑잔치 전날 저에게 보내준 모든 경비입니다. 5만 원이요. 그러면서 요구사항은 잔치를 성대하게 차려서 자기 체면을 살려달라는 것이었고요.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의심으로 가득 찬 얼굴들을 훑어본 후 잿빛이 된 김민준과 울음을 멈추고 입만 벌리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5만 원, 여기 계신 분들 말씀 좀 해보세요. 이 돈으로 뭘 살 수 있죠? 얼마나 성대한 잔치를 할 수 있나요? 닭 한 마리? 아니면 갈비 한 대? 아마 제대로 된 과일 한 상자도 사기 힘들걸요? 나는 냉소하며 아직도 김이 나는 잔치국수통 2개를 가리켰다. 이 잔치국수 한 그릇에 6천 원입니다. 이 일회용 그릇 50개는 5만 원이고요. 김민준 씨가 준 돈은 정확히 이 국수를 담을 그릇값입니다. 이 국수 50그릇값 30만 원은 저 박서연이 제 돈으로 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리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민준을 쏘아보았다. 김민준 씨, 당신 친척들, 그리고 당신 어머니께 직접 말해봐. 당신의 효심이 고작 이 그릇값 5만 원짜리라고. 이 국수 값도 안 되는 돈을 내놓고 무슨 낯으로 여기서 소리를 지르고 무슨 낯으로 나한테 성대한 잔치를 요구해?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내가 내 돈 써가며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항상 생각했지? 이제 내가 내 돈 안 쓰니까 당신이 정해준 5만 원 기준대로 하니까 왜 이렇게 못 견디겠어? 나는 다시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뼈를 애는 듯한 조롱 섞인 말투로 말했다. 어머니, 그만 우세요. 아드님이 얼마나 통이 크세요? 5만 원으로 환갑잔치를 차려주시다니. 이게 바로 아드님의 효심이에요.
항상 아드님 효자라고 칭찬하셨잖아요. 오늘 이 잔치상이 딱 그 효심 수준에 맞네요. 마음 편히 즐기세요. 국수는 양이 충분하니 배고플 일은 절대 없으실 거예요. 거실은 다시 한번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아까 나를 비난하던 고모와 숙모는 표정이 어색해지며 시선을 피했다. 감히 나와 김민준 모자를 쳐다보지 못했다. 다른 친척들은 더욱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김민준을 보는 눈빛에는 경멸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붉어졌다가 파랗게 다시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입을 벌리고 목에서 컥컥거리는 소리를 냈지만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다. 사실이 웅변보다 강했다. 그 송금 내역은 그의 뺨을 후려친 것뿐만 아니라 그들 모자가 오랫동안 공들여 유지해 온 위선의 가면을 산산조각 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더 이상 울부짖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앞을 응시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듯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효자 아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녀가 항상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마지막 남은 체면마저 발가벗겨졌다. 나는 이 난장판과 넋이 나간 모자의 모습을 보며 예상했던 통쾌함 대신 차가운 평온함만을 느꼈다. 큰아버님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잃은 시어머니를 보았다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는 김민준을 힐끗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다. 한 사람이 나서자 다른 사람들도 더는 머물 수 없었다. 고모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하다가 내 곁을 지나며 입술을 달싹였지만 결국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한번 쳐다보고는 서둘러 떠났다. 아까 고모를 거들며 나를 비난했던 숙모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거의 뛰다시피 문 밖으로 사라졌다. 아무도 식탁 위에 놓인 이미 조금 불어버린 잔치국수에 손대지 않았다. 아무도 바닥에 앉은 최영자 여사를 부축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꽉 차서 시끌벅적했던 거실은 순식간에 땅콩 껍질과 사탕 껍질이 널브러진 난장판, 덩그러니 놓인 보온통 2개, 그리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우리 3사람만 남았다. 까똑.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혜진이가 보낸 메시지였다. 전투 상황은 어때? 지원 병력 필요하면 말해. 나는 답장하지 않고 화면을 껐다. 이 작은 움직임이 김민준을 깨운 듯했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렸다. 핏발선 눈이 나에게 고정되었다. 그 눈에는 아까의 분노 대신 철저히 모욕당한 후에 차가운 증오만이 남아있었다. 박서연,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마치 이세로 짜내는 듯했다.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오늘 나 김민준 얼굴에 똥칠을 제대로 했어. 내가 말하기도 전에 바닥에 있던 최영자 여사가 갑자기 살아났다. 그녀는 울거나 소리치는 대신 손발을 써서 기어 일어나더니 미친 사람처럼 잔치국수 통 2개로 달려들었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저주가 터져나왔다. 어디 한번 먹어봐. 내가 먹게 두나 봐라. 이 재수없는 년. 내가 너더러 잔치를 하랬지? 이런 장례식을 치르랬어. 그녀는 보온통을 뒤엎으려 했지만 통이 너무 무거워 헛되이 밀칠 뿐이었다. 통은 쾅쾅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다. 김민준이 급히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엄마, 진정해.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어떻게 진정해. 내 환갑잔치가. 다 망했어. 저 쌍년 때문에 다 망했다고. 최영자 여사는 그의 품에서 발버둥치며 나를 향해 손가락질했다. 손톱이 내 얼굴을 찌를 듯했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얻은 마누라 때문이라고.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어서. 김민주는 흥분해서 온몸을 떠는 어머니를 필사적으로 껴안으며 고개를 돌려내게 소리쳤다. 네가 저지른 짓 좀 봐. 엄마가 저렇게 되셨는데 이제 만족해? 나는 이 혼란스러운 모지의 총극을 보며 마음의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액정이 깨진 내 휴대폰을 주워들고 묻은 오물을 침착하게 닦아냈다. 내가 뭘 어쨌는데.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보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나는 그저 당신 김 사장님의 지시와 예산에 맞춰
충실히 일했을 뿐이야. 5만 원짜리 성대한 환갑잔치 나는 해냈어. 국수는 양껏 준비했고 어머니 배고프지 않게 해드렸고 당신 돈 한 푼 더 쓰지 않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데? 김민주는 내 말에 기가 막혀 숨이 넘어갈 뻔했다. 그는 아마 내가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 모자의 포효와 저주에 응대하지 않고 침실로 들어갔다. 문 밖의 울음소리와 비난소리는 계속되었지만 마치 두꺼운 유리병 너머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희미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나는 옷장을 열고 나와 지호가 입을 계절, 옷 몇 벌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는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내가 작은 캐리어를 끌고 침실에서 나왔을 때 거실의 소동은 잠시 멎은 듯했다. 최영자 여사는 울다 지쳤는지 소파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김민주는 침울한 얼굴로 반대편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내 손에 들린 캐리어를 보자 김민준의 동공이 수축했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어디가? 지호 데리고 친정에 며칠가 있으려고. 내 목소리에는 아무런 기복이 없었다. 안 돼? 그는 내 앞을 가로막았다. 눈빛이 흉흉했다. 얘기 다 끝나기 전까지는 어디도 못 가. 네가 오늘 나랑 엄마를 이렇게 망신시켜 놓고 그냥 가버리겠다고? 나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입가에는 심지어 아주 옅은 미소까지 걸려 있었다. 김민준 씨, 설명이 필요한 건 당신들이야. 해명을 해야 하는 것도 당신들이고 그 5만 원, 그리고 당신네 모자가 지난 몇 년간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나도 잘 알잖아. 오늘 이 환갑잔치가 바로 내 대답이야. 나는 그를 비켜 현관으로 향했다. 문고리를 잡으며 말했다. 망신? 그건 당신들이 자초한 거야. 당신 엄마한테 돈 쓰기 아까웠으면 괜히 허세 부리면서 잔치를 열지 말았어야지. 고작 5만 원 낼 거였으면 잔치상이 초라하다고 불평하지 말았어야 하고. 박서연, 그가 내 등 뒤에서 소리쳤다. 나는 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었다. 아, 맞다. 나는 문가에 서서 반쯤 고개를 돌렸다. 말하는 걸 잊었네. 그 잔치국수 50그릇, 30만 원은 내가 대신 낸 거야. 예전에 내가 생활비에 보탰던 돈들이랑 같이 빨리 계산해서 갚아줘. 당신 기준대로라면 난 당신네한테 그렇게 비싼 국수를 사줄 형편이 못 되거든.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그대로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문을 가만히 닫으며 그 모자와 그들이 자초한 난장판을 완전히 차단했다. 복도의 센서등이 탁 하고 켜지며 내 발밑을 비췄다. 비록 앞날은 알 수 없었지만 등 뒤에 남겨진 그 소위 가정이라는 곳보다는 훨씬 깨끗하고 상쾌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혜진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1단계 완료. 이제 집 구해야겠어. 문이 등 뒤에서 닫히는 순간 세상이 즉시 조용해진 것은 아니었다. 복도에서는 시어머니 최영자 여사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치 가늘고 질긴 실처럼 나를 다시 끌어당기려는 듯했다. 나는 힘껏 고개를 저었다. 가벼운 캐리어를 끌고 멈추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다. 오후의 햇살이 눈부셨다. 아파트 단지 안을 비추는 햇살은 방금 전 집 안에서 벌어진 난장판의 어둡고 억압적인 분위기와 선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나는 친정으로 바로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심장이 약하셔서 내 이런 모습을 보시면 걱정하실 게 뻔했다. 나는 먼저 유치원으로 가서 지호를 데려왔다. 꼬마 녀석은 내가 캐리어를 끄는 것을 보고 큰 눈을 깜빡이며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우리 여행 가요? 나는 몸을 낮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밝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했다. 응, 엄마가 우리 지호 데리고 외할머니 댁에 며칠 놀러 갈 거야. 좋지? 와, 신난다. 지호가 환호했다. 아이의 세상은 언제나 단순하고 만족하기 쉬웠다. 지호를 데리고 나는 잠시 혜진이네의 작은 자취방에 머물렀다. 혜진은 두말 없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했던 거실 소파를 치워나와 지호가 잘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이불을 깔아주며 이를 갈며 욕했다.
김씨 집안 그 두 모자, 진짜 환상의 조합이야. 걱정 말고 여기서 살아. 아주 평생 살아도 돼. 그 인간들이 얼마나 잘나나 한번 보자고. 밤에 지호를 재우고 나는 혜진과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혜진이 진정해라며 시원한 캔맥주를 건넸다. 앞으로 어쩔 생각이야? 나는 맥주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감촉이 혼란스러웠던 머리를 맑게 해주었다. 일단 집부터 구해야지. 최대한 빨리 이사해야 너한테 폐 안 끼치지. 나는 한 모금 마셨다. 씁쓸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리고 일자리도 구해야 하고. 일자리? 혜진이 눈썹을 치켜떴다. 너 일 안 한 지 꽤 됐잖아. 괜찮겠어? 안 괜찮아도 해야지. 나는 창밖을 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예전에는 기댈 곳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정을 위해 일을 포기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 그 소위 기댈 곳이라는 건 그냥 종이장이었어. 바람 한번 불면 무너지는. 김민준이 5만 원으로 나를 모욕할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그 사람 없이는 못 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나는 보란 듯이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보다 더 잘 살 거야. 혜진이 내 어깨를 힘껏 쳤다. 그래, 이게 내가 아는 박서연이지. 진작 이랬어야지. 다음 며칠간 나는 태엽을 감은 듯 움직였다. 낮에는 혜진이 지호를 봐주거나 잠시 친정에 맡기고 나는 땡볕을 맞으며 온 도시를 헤매고 다녔다. 부동산 중개인은 나를 낳고 좁지만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원룸이나 빌라로 데려갔다. 어떤 집은 벽에 물이 샜고 어떤 곳은 복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나는 하루빨리 나만의 아주 작더라도 발 뻗을 곳이 필요했다. 동시에 나는 거의 잊고 지냈던 연락처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결혼 전 나도 몇 년간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비록 실력은 녹슬었지만 기본기는 남아있었다. 나는 삐걱거리는 낡은 노트북을 켜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기 시작했다. 텅 빈 경력란을 보며 마음이 불안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5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내 전문 기술을 거의 다 갉아먹었다. 그 사이 김민준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다. 처음에는 분노에 차서 전화기 너머로 포효했다. 내가 독하고 자기를 망신시켰다고 욕했다. 나는 조용히 듣다가 그가 지치자 바로 끊어버렸다. 두 번째 전화에서 그는 목소리가 좀 부드러워져 있었다. 떠보는 듯한 말투였다. 엄마가 화병으로 아프시다고. 내가 지금 돌아와서 사과하고 잘못이면 자기가 용서해 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전화기 너머로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그리고 꿈깨라는 세 글자로 답했다. 세 번째 전화에서 그는 정말 좀 불안해진 듯 했다. 그 자신도 눈치채지 못할 초조함이 섞인 목소리로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지, 언제 지호를 데리고 집에 돌아올 건지 물었다. 내가 그의 전화를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낡은 빌라의 임대 계약서에 막 도장을 찍은 날이었다. 집은 아주 작았다. 방 하나, 거실 하나, 벽지는 좀 더러웠고 채광도 좋지 않았지만 월세가 쌌다. 그리고 그곳은 나의 공간이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서서 전화기 너머의 김민준에게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나 다시는 안 돌아가. 그 집은 이제 나랑 아무 상관없어. 지호는 내가 잘 키울 테니 걱정 말고 당신이 나한테 빚진 돈 다 계산해서 갚을 때 그때 다음 얘기를 하자고. 나는 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다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세상이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다. 자취방으로 이사한 날 나와 지호는 텅 빈 바닥에 앉아 배달 도시락을 먹었다. 지호는 텅 빈 집을 보며 조금 무서운 듯 내게 다가왔다. 엄마, 여기는 TV가 없어요. 나는 아들을 꽉 껴안았다. 마음이 시큰했지만 동시에 전례 없는 든든함이 느껴졌다. 아가, 이제부터 여기가 우리 집이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금방 TV도 사고 소파도 사고 우리 지호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줄게. 엄마 믿지? 지호가 얼굴을 들어 나를 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네, 믿어요. 아들의 순수한 눈빛을 보며 내 마음속 힘이 다시 솟아올랐다. 그래, 여기가 내 집이다. 비록 아무것도 없지만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고 어떤 굴욕도 참을 필요가 없다. 나는 바닥에서 일어나 청소를 시작했다. 먼지가 많아 기침이 났지만 나는 유난히 힘차게 일했다. 얼룩 하나를 지울 때마다 마치 지난 5년간 내 마음에 쌓였던 먼지를 닦아내는 듯했다. 앞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안다. 일자리를 구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 어느 하나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5만 원짜리 환갑잔치도 겪어냈는데 무엇이 나를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그 작은 자취방을 다 청소하고 나니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다. 하지만 창문은 맑고 비록 텅 비었지만 상쾌한 기운이 감도는 집을 보니 지난 몇 달간 느껴보지 못했던 안도감이 밀려왔다. 밤에는 혜진이가 준 낡은 매트리스 위에서 지호와 몸을 맞대고 잤다. 꼬마 녀석은 곤히 잠들었지만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에 희미한 물자국을 응시했다. 머릿속으로는 앞으로의 계획을 몇 번이고 되짚었다. 일자리 구하기, 말은 쉽지만 현실은 어려웠다. 다음 날, 지호를 근처의 저렴한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돌아와 윙윙거리는 낡은 노트북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브라우저 화면에 떠있는 구인구직 사이트들은 화려했고 요구사항은 끝도 없이 나열되어 있었다. 5년 동안 기술은 얼마나 변했을까? 내가 예전에 쓰던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지금도 쓰는 회사가 있을까? 나이가 많고 사회와 단절된 지 오래됐다고 싫어하지는 않을까? 심장이 쿵쿵 울리고 자신이 없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김민준에게 전화해서 물어볼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 생각은 떠오르자마자 나 자신에게 호되게 꾸짖으며 사라졌다. 그에게 묻는다고? 5만 원으로 나를 어떻게 모욕했는지 물어보려고? 박서연, 정신 차려. 이제 너는 너 자신밖에 믿을 사람이 없어. 나는 힘껏 뺨을 두드리고 심호흡을 했다. 모르면 배우고 뒤처지면 따라잡으면 된다. 나는 디자인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새로운 버전의 소개와 튜토리얼을 보았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새로운 기능이 너무 많았고 인터페이스도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체험판을 다운로드해서 어설프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았다. 손가락이 굳어버린 것 같았다. 밤에 가게 문을 닫고 온 혜진이가 족발을 사왔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 앞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나를 보고는 족발을 내 앞에 놓았다. 왜 그래? 벌써 벽에 부딪혔어?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벽은커녕 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 프로그램들 내가 예전에 쓰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물건 같아. 혜진이 다가와 내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손을 크게 휘저었다. 그게 모대수라고. 모르면 배우면 되지. 유튜브에 가르쳐주는 영상 널렸잖아. 너 그렇게 똑똑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으면서 이런 거에 좌절할 거야? 그녀의 말은 강장제 같았다. 그래, 해보지도 않고 포기할 수는 없지. 나는 족발을 몇 점 먹고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혜진이 말이 맞았다. 인터넷에는 없는 게 없었다. 나는 무료 튜토리얼 영상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도구 하나하나를 다시 배우고 효과 하나하나를 반복해서 연습했다. 눈이 시리면 안약을 넣고 목이 뻣뻣하면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지호가 잠든 후 집안에는 내 마우스 클릭 소리와 키보드 소리만 남았다. 처음에는 정말 느리고 힘들었다. 예전에는 손쉽게 하던 간단한 효과도 이제는 튜토리얼을 몇 번이고 돌려보고 여러 번 시도해야 겨우 흉내낼 수 있었다. 좌절감이 파도처럼 밀려와 나를 덮쳤다. 몇 번이나 화가 나서 컴퓨터를 부숴버리고 싶었다.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았다. 김씨 집을 떠나니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만 같았다. 하지만 너 나 없으면 못 살아 하던 김민준의 얼굴과 시어머니의 그 비웃음이 떠오르면 그 분노는 다시 동력이 되었다. 포기할 수 없었다. 절대로. 조금씩 손가락이 감각을 되찾는 것 같았다. 단축키들이 다시 익숙해지고 논리도 점차 명확해졌다. 나는 간단한 디자인 작품들을 모방하기 시작했다. 포스터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짜고 마음에 안 들면 지우고 다시 했다.
나는 또한 뻔뻔하게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아직 디자인 업계에 있는 전 동료에게 연락했다. 혹시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 않고 저렴한 외주 일거리가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는 처음에 무척 놀랐다. 서연 씨, 다시 일 시작했어요? 나는 얼버무리며 집안의 굳은 일은 말하지 않고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다고만 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다. 며칠 뒤 정말로 일 하나를 소개해 주었다. 그의 친구가 운영하는 작은 학원에 간단한 전단지를 만드는 일이었다. 요구사항도 까다롭지 않았고 예산도 20만 원으로 아주 적었다. 하지만 당시의 나에게는 그야말로 구명줄이었다. 나는 그 일을 맡아 거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3일 동안 매달렸다. 반복해서 수정하고 조정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봐 전전긍긍했다. 원고를 제출할 때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다행히 상대방은 별말 없이 아주 만족해하며 대금을 지불했다. 그 20만 원이 내 계좌에 입금되었을 때 나는 휴대폰 화면의 숫자를 보며 코끝이 시큰해져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건 김민준이 던져준 5만 원이 아니었다. 내가 생활비를 보태며 느꼈던 억울함도 아니었다. 이건 나 박서연이 내 손과 머리로 당당하게 번 돈이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 그 무엇보다 소중했다. 나는 수수료를 떼고 남은 돈을 인출했다. 빳빳한 지폐를 손에 쥐니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마트에 가서 지호가 그토록 원했던 리모컨 자동차를 사주고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좀 사왔다. 저녁에는 혜진과 조촐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혜진은 맥주 캔을 들고 나보다 더 흥분했다. 거봐, 내가 뭐랬어. 너 박서연은 할 수 있다니까.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분명 큰돈 벌어서 김민준 그 개자식 속을 뒤집어 놓을 거라고. 나는 웃으며 그녀와 건배했다. 영양 부족으로 시들어가던 내 자신감의 싹이 이 미미한 수입에 힘입어 드디어 다시 뿌리를 내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초록빛 새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 20만 원은 작은 불씨가 되어 내 마음속 꺼져가던 자신감을 다시 지폈다. 비록 빛은 미약했지만 적어도 발밑의 작은 길은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지호의 장난감 값과 혜진이에게 줄 식료품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두 내 낡은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 투자했다. 필요한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악물고 중고 태블릿도 하나 샀다. 도구가 좋아야 일도 잘 되는 법이다. 나는 더욱 미친 듯이 인터넷에 빠져들었다. 튜토리얼뿐만 아니라 각종 디자인 사이트를 보며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이 왜 좋은지 분석했다. 전업주부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쌀, 기름, 소금과 시어머니의 눈치뿐이었다. 이제 다시 이 일들을 시작하니 머릿속에 어떤 부분이 녹슨 톱니바퀴에 억지로 기름칠을 한 것처럼 삐걱거리면서도 조금씩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그전 동료에게 연락해 비슷한 일이 더 없는지 물었다. 가격이 좀 낮아도 괜찮다고 했다. 그는 내 딱한 사정을 눈치챘는지 작은 일 2개를 더 소개해 주었다. 하나는 새로 생긴 분식집 메뉴판 디자인이었고 다른 하나는 동네 독서 모임의 행사 포스터 제작이었다. 돈은 많지 않았다. 다 합쳐도 40만 원 남짓이었다. 하지만 나는 지극히 성실하게 작업했다. 분식집 메뉴판을 만들 때는 일부러 그 가게에 2번이나 찾아가서 음식을 먹어보고 인테리어 스타일을 관찰하며 음식의 특징을 파악했다. 사장님은 실한 분이셨다. 내가 발로 뛰는 모습을 보고 최종 결과물에 매우 만족하며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5만 원을 더 얹어주었다. 그 5만 원은 내가 예전에 김민준에게 한 달 생활비를 받을 때보다 더 기뻤다. 일을 많이 할수록 손은 점점 익숙해지고 속도도 빨라졌다. 나는 더 이상 전 동료가 소개해주는 일에만 만족할 수 없었다. 나는 프리랜서 플랫폼 몇 군데의 계정을 등록하고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가 공들여 만든 작품들을 올렸다. 가격은 아주 낮게 책정했다. 처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플랫폼의 경쟁은 너무 치열했다. 나처럼 경력 단절에 학벌도 내세울 것 없고 대기업 경험도 없으며
작품 수도 적은 신입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조금 실망했지만 그 5만 원을 생각하며 다시 이를 악물었다. 나는 계속해서 내 프로필을 수정하고 새로 완성한 작은 작품들을 정성껏 올렸다. 좋은 평가 하나라도 받기 위해 가격을 거의 이윤이 남지 않을 정도로 낮췄다. 전환점은 비가 오는 어느 오후에 찾아왔다. 나는 플랫폼에서 한 의뢰를 받았다. 막 시작한 작은 문화 콘텐츠 회사였는데 1년의 제품 패키지 초안 디자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예산은 낮았지만 시간은 매우 촉박했다. 많은 경력 디자이너들이 꺼리는 일이었다. 나는 거의 즉시 회신하며 시도해 보겠다고 했다. 상대방은 내 빠른 응답 속도와 저렴한 가격에 마음이 움직였는지 요구사항 문서를 보내왔다. 문서를 보자마자 머리가 아파왔다. 요구사항은 많았고 관련된 요소도 복잡했다. 그 며칠간 나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낮에는 지호를 돌보고 밤에는 뜬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수정했다. 커피를 물처럼 마셨고 눈밑은 누가 때린 것처럼 시꺼멓게 변했다. 혜진이는 나를 보고 안쓰러워하며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거냐고 마했다. 하지만 나는 오기가 생겼다. 이것이 내가 판도를 바꿀 유일한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는 상대방과 반복해서 소통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시안을 계속해서 수정했다. 마침내 마감일 전에 상대방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만한 디자인 시안 한 세트를 제출했다. 담당자는 무척 놀라워했다. 이 가격에 이렇게 책임감 있고 결과물도 좋은 디자이너를 찾을 줄은 몰랐다고 했다. 그들은 흔쾌히 대금을 지불했고 잔금을 정산한 후에는 예산이 훨씬 높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의뢰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플랫폼에 나에 대해 아주 길고 극찬하는 평가를 남겨주었다는 것이다. 그 평가는 마치 금으로 된 간판처럼 나와 내 낡은 컴퓨터뿐인 내 작은 스튜디오가 플랫폼에서 조금이나마 눈에 띄게 해주었다. 점차 나를 직접 찾아와 견적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비록 아직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적어도 예전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상황은 아니었다. 수입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한 달에 겨우 10, 20만 원 벌던 것이 나중에는 30, 40만 원이 되었고 한 번은 작은 일 3개를 동시에 맡아 그 달에는 플랫폼 수수료를 떼고도 거의 80만 원을 벌었다. 은행 앱에서 그달의 입금액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다. 80만 원. 예전에 김민준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마다 그는 얼마나 꾸물거리며 이것저것 묻다가 결국 자선을 베풀듯 30, 50만 원의 생활비를 주곤 했다. 그러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돈을 쓴 것처럼 굴었는지. 하지만 지금 이것은 내가 한 푼 두 푼 스스로 번 돈이었다. 나는 이 돈으로 자취방에 작은 중고 소파를 들여놓았고 지호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어린이용 책상을 사주었다. 그리고 혜진이에게 근사한 샤브샤브도 사주었다. 샤브샤브의 뜨거운 김 속에서 혜진은 맥주잔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다. 친구야, 내가 너는 될 줄 알았다니까? 그 쓰레기 자식 떠나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활짝 피잖아. 그놈이랑 그 엄마는 그 5만 원이나 끌어안고 살라지. 나는 웃으며 그녀와 건배했다. 마음속은 전례 없는 충실함과 확신으로 가득 찼다. 이 성과가 많은 사람들 눈에는 별것 아닐지 몰라도 나에게는 드디어 내 인생의 운전대를 다시 잡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전업주부 박서연이 아니었다. 김민준, 최영자 여사, 보고 있나요? 당신들 없이, 당신네 김씨 집안 없이 나 박서연은 굶어 죽지 않을 뿐더러 점점 더 잘 살 수 있어요. 이 느낌은 그들 면전에 대고 뺨을 날리는 것보다 100배는 더 통쾌했다. 내 허리가 드디어 꼿꼿이 펴졌다. 생활은 태엽감은 톱니바퀴처럼 착착 앞으로 나아갔다. 내 작은 스튜디오의 업무는 점차 안정되었다. 비록 아직 예산이 낮은 작은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적어도 매달 들어오는 수입은 나와 지호의 월세, 어린이집 비용, 그리고 생활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가끔은 조금 남기도 했다. 나는 그 남은 돈을 마치 겨울을 나는 다람쥐처럼 조심스럽게 모았다. 미래의 비바람에 맞설 힘을 비축하는 것이었다. 누구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내 지갑을 스스로 관리하는 그 느낌은 걸음걸이마저 예전보다 당당하게 만들었다. 나는 자취방에 간단한 가구 몇 개를 더 들여놓았다. 중고 책상, 잡동사니를 놓을 선반, 그리고 지호의 작은 공간에는 부드러운 캐릭터 카펫을 깔아주었다. 집은 여전히 초라했지만 우리 모자의 삶의 흔적으로 가득 찼다. 진정으로 우리만의 보금자리였다. 혜진이는 가끔 들러서 혀를 차며 말했다. 이야, 박 사장, 사는 게 제법 폼이 나는데? 나는 웃으며 그녀가 가져온 과일을 씻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더 이상 위태롭지는 않았다. 내가 김민준과 그 집안의 지긋지긋한 일들을 거의 잊어갈 무렵 그는 다시 불쑥 나타났다. 그날은 비가 조금 내렸다. 나는 어린이집에서 지호를 데리고 한 손에는 우산을, 다른 한 손에는 졸린 아들을 안고 있었다. 팔에는 장을 본 장바구니까지 걸려 있었다. 다소 초라한 모습으로 내가 사는 낡은 빌라 아래에 도착했을 때 멀리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그는 복도 입구의 좁은 처마 밑에서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는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 머리는 며칠 감지 않은 듯 헝클어져 있었고 양복은 구겨지고 의심스러운 얼룩이 묻어 있었다. 눈 밑은 시꺼멓고 전체적으로 퇴폐적이고 초조한 기운이 감돌았다. 예전에 집에서 한가한 척하거나 나에게 거들먹거리던 모습과는 딴판이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무의식적으로 품에 안은 지호를 더 꽉 껴안았다. 김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는 담배꽁초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끄고는 몇 걸음에 내 앞으로 다가와 공동 현관문을 막아섰다. 담배 냄새와 희미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서연아.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의도적으로 낮춘 듯한 자세였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차갑게 쳐다봤다. 그는 내 시선에 불편했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다가 품에 안겨 잠든 지호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재빨리 시선을 피했다. 마른 입술을 핥으며 말했다. 내가 몇 번 찾아왔는데 전화도 안 받고 차단했으니까. 나는 평온하게 사실을 말했다. 그의 얼굴에 잠시 분노가 스쳤지만 이내 억누르고는 괴롭고 아첨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예전 일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개자식이었어. 그는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의 손길을 피했다.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다. 김민준 씨, 우리 사이에 더할 얘기는 없어. 만약 이혼이랑 돈 갚는 문제로 온 거면 5분 줄게. 그게 아니면 비켜줘. 아들 데리고 집에 들어가야 하니까. 집? 김민준은 이 단어에 찔린 듯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이내 실언을 깨닫고는 다시 낮췄다. 여기가 무슨 집이야? 서연아, 그만 좀 해.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 엄마는 너 때문에 혈압이 올라서 며칠 입원까지 하셨어. 회사도 좀 문제가 생겼. 그는 주절주절 자신의 불운을 늘어놓았다. 말 사이사이에는 내가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고 심지어 돌아와서 도와주기를 바라는 암시가 가득했다. 나는 들으면서 속으로 비웃음만 나왔다. 시어머니가 입원하고 그의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게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내가 그 5만 원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책임이라도 져야 한다는 건가? 할 말 다 했어? 나는 그의 하소연을 끊었다. 다 했으면 비켜줄래? 지호 잠들어서 바람 쐬면 안 돼. 김민주는 내 무심한 태도에 인내심이 바닥난 듯했다. 위장했던 낮은 자세도 사라지고 본래의 초조하고 불만 가득한 본색을 드러냈다. 박서연,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굴어야겠어? 우리가 그래도 부부였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데 예정 생각해서라도 좀. 예정? 나는 마침내 실소를 터뜨렸다. 김민준 씨가 나한테 예정을 노네? 5만 원 던져주면서 당신 엄마 환갑잔치 차리라고 했을 때 예정 생각했어? 당신이랑 당신 엄마가 나를 공짜 파출부 취급하면서 사사건건 트집 잡을 때 예정 생각했냐고? 이제 와서 당신이 힘드니까 예정이 생각나? 당신 예정 참 비싸네.
내 말은 채찍처럼 그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졌고 호흡도 거칠어졌다. 너 정말 말도 안 통하는구나. 고작 5만 원 가지고 아직까지 원한을 품고 있어? 보아하니 너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옷도 멀쩡하게 입고 집도 구할 능력이 되나 보네.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과 경멸로 가득 차 내 몸을 훑으며 무슨 부정한 증거라도 찾으려는 듯했다. 내 마음은 완전히 차가워졌다. 그의 눈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사람답게 살면 그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와 말 섞기 싫어 지호를 안고 그의 옆을 비집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가 내 팔을 꽉 잡았다. 힘이 어찌나 센지 뼈가 아플 정도였다. 박서연, 오늘 똑똑히 말해두겠어. 이혼? 어림도 없어. 너는 내 아내고 지호는 내 아들이야. 너희는 무조건 나랑 집으로 돌아가야 해. 안 그러면 내가 네가 일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깽판 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릴 테니까. 그의 눈빛은 흉흉했고 막 나가는 듯한 난폭함이 서려 있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다. 나는 눈앞에 미친 남자 같은 이 사람을 보며 과거의 세월 때문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의 파문마저 완전히 가라앉았다. 나는 그의 손을 힘껏 뿌리치고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김민준 씨, 잘 들어. 첫째, 이혼, 나는 무조건 할 거야. 둘째, 당신이 나한테 빚진 돈, 한 푼도 빠짐없이 갚아야 해. 셋째, 다시 한번 나와 지호를 괴롭히면 나도 모든 사람들한테 당신, 김 사장님이 어떻게 5만 원으로 친어머니 환갑잔치를 차렸는지 다 까발리는 걸 망설이지 않을 거야. 아마 당신 회사 동료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이 이 효자의 이야기를 아주 흥미롭게 들을걸? 말을 마친 나는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린 그의 얼굴을 더는 보지 않고 지호를 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복도로 들어갔다. 등 뒤의 시선은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가 당분간은 함부로 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남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추악한 비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었다. 차가운 자취방으로 돌아와 잠든 지호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렸다. 나는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에서 그가 잠시 서성이다가 결국 풀이 죽어 비틀거리며 빗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무거운 피로감과 더욱 굳건해진 결심만이 남았다. 하루빨리 완전히 그에게서 벗어나야 한다. 김민준이 비를 맞으며 나타났다가 초라하게 사라진 후 내 세상은 정말로 오랫동안 평온했다. 전화 괴롭힘도 길을 막는 일도 없었다. 그의 치부를 까발리겠다는 내 협박이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다. 체면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그에게는 그게 가장 큰 약점이었다. 나는 모든 에너지를 일과 지호를 돌보는 데 쏟았다. 하루하루는 바쁘고 충실했다. 통장 잔고는 느리지만 꾸준히 늘어갔고 이는 나에게 전례 없는 안정감을 주었다. 나는 지호가 좋아하는 미술학원에 등록해 주었고 마침내 나 자신을 위해 속도가 빠른 새 컴퓨터도 샀다. 새로운 화면 앞에 앉으니 생각마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 어느 날 대학 동기인 이정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주말에 작은 동창회가 있는데 참석할 거냐고 물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졸업 후 몇 년 동안 나는 거의 모든 동기들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 결혼 후 가정에만 매달렸기 때문이기도 했고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부엌대기 아줌마가 되었다는 자격지심도 있었다. 나와 서연아, 정아가 전화기 너머로 설득했다.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간단히 밥 먹고 얘기나 하는 거야. 너 몇 년 동안 잠수 탔잖아. 그녀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고 거울 속에 피곤하지만 눈빛에 다시 빛이 돌기 시작한 내 모습을 보며 나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다. 알았어, 갈게. 모임 장소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나는 특별히 새로 산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옅은 화장을 했다. 룸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시끌벅적한 소리가 나를 맞았다. 나를 본 모두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반가운 환호성을 터뜨렸다. 박서연, 세상에, 진짜 너야? 와, 서연아, 너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예쁘네. 너 그동안 어디서 뭐 하고 살았어? 소식도 없이 나는 친구들의 열렬한 환영에 둘러싸여 조금 어색했지만 그보다는 따뜻함이 더 컸다. 정아가 나를 끌어다 앉히며 속삭였다. 거봐, 다들 너 보고 싶어 했다니까. 친구들은 각자의 직장과 가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떤 친구는 회사 임원이 되었고, 어떤 친구는 창업을 했다. 또 어떤 친구는 나처럼 우여곡절을 겪고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위축되거나 자격지심을 느끼지 않았다. 나도 이제는 당당하게 지금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고, 비록 막 시작했지만 충실하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룸문이 다시 열렸다. 들어오는 사람을 보고 내 얼굴에서 웃음이 굳었다. 김민준이었다. 그리고 그의 팔짱을 끼고 있는 화려하게 치장한 젊은 여자가 있었다. 그가 왜 여기에? 내 머릿속이 윙 울렸다. 우리 과와 그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김민준도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놀라움. 그리고 그 놀라움은 이내 복잡하고 심사하고 비웃는 듯한 감정으로 변했다. 그도 아마 여기서 나를 만날 줄, 그것도 이렇게 잘 지내는 듯한 모습에 나를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모임을 주최한 과 대표가 그를 아는 듯 일어나 인사했다. 민준 씨, 웬일이세요? 이분은? 김민준은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옆에 있는 여자의 손을 토닥였다. 아, 제가 로나 씨랑 밥 먹으러 왔다가 마침 여기서 모임한다고 해서 인사나 하러 들렀어요. 로나 씨, 여기 다 제 친구들이에요. 그는 의도적으로 나를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바늘처럼 계속 나를 찔렀다. 로나라는 여자는 애교 섞인 웃음으로 사람들과 인사했지만 그 눈빛은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특히 나를 볼 때는 미묘한 도발의 기미를 띠고 잠시 머물렀다. 김민주는 아는 몇몇 남자 동기들과 인사를 나누다가 화제가 자연스럽게 그에게로 옮겨갔다. 누군가 요즘 어디서 돈 버냐고 묻자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룸 전체에 들릴 만한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던 일 계속하죠. 최근에 정부에서 하는 큰 프로젝트 하나 맡아서 정신이 없네요. 그는 말하면서 무심코 나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거만한 과시욕이 담겨 있었다. 접대가 많아서요. 보세요. 겨우 시간 내서 로나 씨랑 데이트하는데 또 이렇게 쇼핑하자고 조르잖아요. 그의 말투에는 애정과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성공한 남자의 고민을 과시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로나는 즉시 그에게 기대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잉, 민준 오빠가 너무 바쁘잖아요. 오늘 겨우 시간 뺐다니까요. 나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그는 여전했다. 체면을 중시하고 남들 앞에서 사업 성공에 비록 파트너는 바뀌었지만 가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다. 사정을 모르는 한 친구가 웃으며 맞장구 쳤다. 민준 씨 대단하네. 일과 사랑을 다 잡았구만. 김민주는 더이하게 웃더니 마침내 시선을 나에게로 돌렸다. 그는 마치 잘 아는 사이인 척하는 말투로 비꼬았다. 박서연 씨,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네. 요즘 어디서 일해요? 집 나왔다고 들었는데 혼자 애 데리고 살기 힘들죠. 그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떠보고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다분했다. 내가 그를 떠난 후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암시하는 것이었다. 순간 모든 동기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었다. 호기심, 탐색, 그리고 동정. 예전 같았으면 나는 창피해서 고개를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의 위선적인 얼굴을 보며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다. 나는 심지어 앞에 놓인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후 고개를 들어 그의 시선을 마주했다. 입가에는 옅고 조롱 섞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큰일이야 뭐. 그냥 디자인 외주 받아서 겨우 먹고 살죠. 나는 가벼운 말투로 말하며 그의 옆에 있는 로나라는 여자를 훑어보았다. 무언가를 암시하듯 말을 이었다. 그래도 어떤 분처럼 정부 대형 프로젝트로 바쁘면서 친구랑 쇼핑할 시간도 있는 분에 비하면 제 시간은 훨씬 알차게 쓰는 것 같아요. 적어도 제가 버는 돈은 한 푼 한 푼 깨끗하고 정직하게 버는 거니까요. 내 말이 떨어지자 로만이 순간 조용해졌다. 다들 어른인데 내 말의 의미를 모를 리 없었다. 김민준의 소위 바쁨과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그의 현재 모습은 선명한 아이러니를 형성했다. 김민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입을 열어 반박하려 했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계속 그의 눈을 보며 천천히 덧붙였다. 아, 맞다. 김민준 씨, 하나 알려줄게요. 당신 어머니 환갑잔치 때 그 국수값 30만 원이랑 예전에 내가 보탰던 생활비들 언제 갚을 생각이에요? 벌써 반년이나 지났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 대금은 아직 안 들어왔나 보죠? 정 힘들면 얘 친구 생각해서 그 그릇값 5만 원은 빼줄게요. 5만 원 그릇값? 한 친구가 작게 중얼거렸다. 얼굴에는 의혹과 웃음이 섞여 있었다. 김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순댓국처럼 검붉게 변했다. 그는 나를 보며 충격, 분노,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미천이 드러난 공포와 창피함이 뒤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의 옆에 있던 로나도 멍하니 나와 그를 번갈아 쳐다보며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너 무슨 헛소리야? 김민주는 한참 만에 이새로 겨우 몇 마디를 쥐어짰다. 헛소리인지는 당신 마음이 알겠죠.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가방을 들었다. 정아와 다른 친구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미안, 얘들아. 갑자기 일이 생각나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 오늘 정말 즐거웠어. 다음에 또 보자. 말을 마친 나는 더 이상 김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허리를 꼿꼿이 펴고 사람들의 각기 다른 시선 속에서 당당하게 룸문을 나섰다. 등 뒤에서는 죽음과 같은 정적, 그리고 희미하게 들려오는 김민준의 분노의 찬고함과 로나의 추궁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복도의 조명은 부드럽고 공기는 상쾌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가슴속에 오랫동안 맺혀있던 탁한 기운이 마침내 완전히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이 싸움은 완벽하게 이겼다. 동창회에서 돌아온 후 내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다. 심지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한 홀가분함마저 느껴졌다. 사람들 앞에서 위선이 벗겨져 분노하던 김민준의 모습은 내 마음속에서 제거해야 할 마지막 쓰레기처럼 완전히 치워졌다. 체면을 중시하는 그의 성격상 이번 일을 겪고 나서는 더 이상 내 앞에 나타나 망신을 자초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생활은 다시 바쁘고 규칙적인 궤도로 돌아왔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하기에는 그저 작은 자취방의 한 구석이었지만 그곳 업무량은 조금 더 늘었다. 이전에 작업했던 문화 콘텐츠 회사의 프로젝트가 고객사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들이 새로운 고객을 소개해 주었다. 지역에서 꽤 알려진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였는데 신제품 라인의 홍보물과 온라인 포스터 디자인을 의뢰했다. 이 프로젝트는 내가 이전에 맡았던 모든 일보다 예산이 높았고 당연히 요구사항도 까다로웠다. 나는 거의 모든 정신을 쏟아부었다. 밤낮 없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찾고 스케치를 하고 반복해서 수정했다. 스트레스는 컸지만 도전받고 필요로 여겨지는 그 느낌은 나에게 활력을 주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브랜드의 마케팅 팀장인 강 이사님과 온라인 회의를 하며 포스터의 최종 색상안을 논의하고 있었다. 강 이사님은 30대 후반에 유능해 보이는 여성이었고 말투는 전문적이고 요구사항은 엄격했지만 소통이 직접적이고 솔직했다. 네, 이 파란색 채도를 조금 더 낮춰주세요. 우리는 고급스러움을 원하지 싸구려 느낌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강 이사님이 화면 너머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쪽 텍스트 배열 간격도 좀 조정해주세요. 너무 빽빽해 보여요. 나는 빠르게 메모하며 실시간으로 프로그램을 조작했다.
네, 이사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파란색 톤을 좀 더 어둡게 하고 글자 간격을 넓히면 시각적으로 더 여유로워 보일 겁니다. 우리가 한창 논의하고 있을 때 지호가 잠에서 깼는지 눈을 비비며 안방에서 나와 어눌하게 외쳤다. 엄마, 목말라요? 나는 얼른 마이크에 대고 죄송합니다. 잠시만요라고 말한 뒤 재빨리 일어나 지호에게 물 한 잔을 따라주고 조용히 달래서 혼자 블록을 가지고 놀게 했다. 전체 과정은 2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아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강 이사님. 계속하겠습니다. 화면 너머의 강 이사님은 바로 말을 잇지 않았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에 약간의 호기심을 담고 갑자기 물었다. 서연 씨, 재택근무하시는군요? 방금 아이였죠? 나는 고객이 나를 프로답지 못하다고 생각할까 봐 가슴이 철렁했다. 아이를 데리고 일하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해 보일 수 있으니까. 나는 최대한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사님. 제가 혼자 아이를 키워서 스튜디오를 집에 차렸어요. 돌보기가 편해서요. 방금 회의에 방해가 되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예상외로 강 이사님은 전혀 불만을 드러내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말투가 아까보다 부드러워졌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혼자 아이 키우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도 일을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덧붙였다. 정말이에요, 서연 씨. 서연 씨와 일하는 건 정말 즐거워요. 전문적이고 반응도 빠르고 제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하시더군요. 그리고 정말 일에 몰두하신다는 게 느껴져요. 저희가 이전에 협력했던 몇몇 대형 에이전시에서 보낸 그저 교과서적으로만 일하는 디자이너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잠시 멍했다.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다. 나는 서둘러 말했다. 과찬이십니다, 이사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과찬 아니에요. 강 이사님은 손을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능력과 태도는 꾸며낼 수 없는 거예요. 저희 브랜드가 아주 크지는 않지만 협력사의 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 정말 훌륭하게 완성해 주셨어요. 다음 가을 신제품 라인 홍보도 계속 서연 씨와 함께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다음 협력. 이것은 더 안정적인 수입과 더 높은 수준의 인정을 의미했다. 나는 마음속에 흥분을 억누르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사님. 기꺼이 기사의 브랜드와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의자에 기대어 긴 한숨을 내쉬었다. 창밖의 햇살이 내새 컴퓨터 화면에 비쳐 밝은 빛을 반사했다. 강 이사님의 그 말은 따뜻한 바람처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재택근무와 싱글맘이라는 신분 때문에 생겨난 희미한 자격지심을 날려버렸다. 그래,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진지하면 다른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있든 내 곁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나의 능력과 가치를 보아줄 것이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혜진이었다. 내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녀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아, 저녁하지 마. 나 오늘 장사 일찍 끝내고 재료 잔뜩 샀어. 너네 집 가서 샤브샤브해 먹자. 축하 파티야. 나는 웃었다. 뭘 축하해? 아직도 모르는 척하네. 혜진이 소리쳤다. 아까 그 문화 콘텐츠 회사 김대리 만났는데 네가 만들어준 패키지 상품이 엄청 잘 팔린대. 고객사 칭찬이 자자하다고. 그리고 너 큰 브랜드 일도 맡았다며? 친구야, 너 이제 고생 끝이네. 나보다 더 흥분한 혜진의 목소리를 들으며 내 마음속 기쁨도 차올랐다. 그래, 조금은 고생 끝이라고 할 수 있겠지. 비록 진정한 성공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적어도 나는 내 두 손으로 이 도시에서 나와 지호를 위한 작지만 견고한 하늘을 만들어냈다. 저녁, 샤브샤브의 뜨거운 김이 작은 집을 가득 채웠다. 혜진은 차돌박이를 익히며 신나게 계획을 세웠다. 이 기세라면 너 곧 더 큰 집으로 이사하겠는데? 지호 학교랑 가까운 곳으로. 그때 되면 김민준 그 눈뜬 장님 놈.
아주 속이 뒤집어지겠지. 나는 끓는 냄비에 청경채한 젓가락을 넣었다. 붉은 국물 속에서 초록빛이 떠올랐다 가라앉는 것을 보며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큰 집으로 이사하는 것은 당장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치 있고 존중받는 나 자신을 되찾았다는 것이다. 김민준과 그의 어머니는 이미 내 인생에서 멀리 밀려났다. 배경으로 삼기에도 거슬릴 뿐이었다. 미래의 길은 이 샤브샤브에 피어오르는 김처럼 점점 더 선명하고 넓어지는 듯했다. 샤브샤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겼다. 강 이사님네 브랜드의 가을 시즌 디자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성금이 입금되었을 때 나는 통장에 찍힌 전례 없는 숫자를 보며 손이 살짝 떨렸다. 이건 단발성 일이 아니었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협력의 시작이었다. 나는 즉시 은행에 가서 혜진에게 빚졌던 돈부터 갚았다. 그녀는 받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억지로 쥐어주었다. 친한 사이일수록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그때 네가 아니었으면 나와 지호는 길바닥에 나앉았을 거야. 혜진은 돈다발을 쥐고 눈가가 붉어지더니 내 어깨를 툭 쳤다. 알았어. 그럼 받을게. 나중에 너 박 사장 진짜 성공하면 그때는 제대로 뜯어낼 거야. 빚을 갚으니 마음속 큰 돌덩이가 내려앉았다. 나는 지호에게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레고 세트를 사주었다. 아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보니 모든 피로가 풀리는 듯했다. 남은 돈은 신중하게 계획했다. 몇 달치 월세와 생활비를 남겨두고 일부는 스튜디오 운영 자금으로 떼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악물고 온라인 고급 디자인 강의를 신청했다. 현실에 안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계속해서 위로 올라가야 했다. 생활은 마치 평온하지만 희망으로 가득 찬 항로에 들어선 듯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유치원에 지호를 데리러 갔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마주쳤다. 김민준의 동생, 내 시누이였던 김아름이었다. 그녀는 유치원 앞 큰 나무 아래 서 있었다. 예전만큼 화려하지 않은 옷차림에 얼굴도 다소 초췌해 보였다. 나를 보자 그녀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채언니, 아니, 서연 언니. 나는 지호의 손을 잡고 걸음을 멈췄다. 마음속 경계심이 솟았다. 아름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뚜렷한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다. 김아름은 손을 비비며 다소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었다. 저, 지나가다가 언니가 애 데리러 오는 거 봤어요. 그녀는 몸을 낮춰 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지호야, 고모 기억나? 지호는 내 뒤로 숨으며 낯선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김아름은 민망하게 손을 거두고 다시 일어섰다. 나를 보며 말을 꺼내려다 망설였다. 언니, 요즘 잘 지내죠? 안색이 좋아 보여요. 그럭저럭요. 나는 짧게 대답했다. 더 이상 안부를 묻고 싶지 않았다. 나한테 할 말 있어요? 내 직설적인 태도에 김아름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얼굴이 더욱 어색해졌다. 그녀는 주위의 다른 학부모들을 힐끗 보더니 목소리를 낮췄. 언니, 우리 어디 가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깐이면 돼요. 나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모습을 보니 정말 무슨 일이 있는 듯했다. 잠시 생각하다가 유치원 옆 편의점을 가리켰다. 저기 가서 잠깐 얘기하죠. 나 시간 별로 없어요. 편의점 창가 자리에 앉아 나는 지호에게 요구르트를 사주었다. 김아름은 뚜껑도 따지 않은 생수병을 쥔 채 한참 만에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언니, 예전에 우리 엄마랑 오빠가 언니한테 잘못한 거 많았던 거 알아요. 저도 그때 언니 편 한 번 못 들어줬고요. 미안해요. 나는 아무 반응 없이 그녀를 조용히 쳐다봤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건 너무 늦었다. 내가 아무 대꾸도 안 차 그녀는 억지로 말을 이었다. 집에 요즘 일이 많아요. 오빠 그 정부 프로젝트라는 거 사실 전부 사기였어요. 오빠가 사기당해서 투자한 돈 다 날리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예전에 체면 차리려고 대출받아서 산 차도 며칠 전에 은행에서 가져갔고요. 내 마음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다.
심지어 웃음이 나올 뻔했다. 역시 동창회에서 허풍을 떤 것이었다. 엄마는 그 일 때문에 화병 나셔서 혈압이 안 떨어져요. 며칠 전에는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삐끗해서 지금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세요. 김아름은 말하며 목소리가 울먹였다. 제 남편도 사업이 잘 안 풀려서 저도 도와줄 형편이 못 돼요. 집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병원비에 빚 독촉 전화가 매일 와요. 언니, 정말 방법이 없어서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눈가가 붉어진 채 나를 쳐다봤다. 눈빛에는 애원이 담겨 있었다. 언니, 우리가 언니 찾아올 면목 없는 거 알아요. 하지만 예정 생각해서 돈 좀 빌려주면 안 될까요? 오빠가 좀 괜찮아지면 꼭 갚을게요. 아니면 엄마 좀 보러 와주면 안 돼요? 침대에 누워서 가끔 언니 얘기를 해요. 내 얘기를 한다고요? 나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왜 그 아들한테 5만 원에 부려먹히지 않았는지 얘기하나요? 아니면 내가 왜 그분이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할 때 당장 공짜 파출부로 돌아오지 않는지 얘기하나요? 김아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언니,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하죠?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시선이 날카로웠다. 아름씨, 양심의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예전에 당신 엄마랑 오빠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은 옆에서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요. 옳은 소리 한마디라도 했어요? 이제 와서 당신들이 힘들어지니까, 어려워지니까 내가 생각나요? 당신들이 무시하고 5만 원으로 내쫓았던 내가 생각나냐고요?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채찍처럼 그녀의 얼굴을 후려쳤다. 주위의 몇몇 손님들이 쳐다봤다. 김아름은 창피한 듯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렸다. 알아요. 다 우리 잘못인 거 알아요. 하지만은 없어요. 나는 일어섰다. 지갑을 꺼내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그녀 앞 테이블에 놓았다. 이 5만 원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그래도 나를 언니라고 부르고 지호가 당신을 고모라고 부르는 정을 생각해서 주는 거예요. 가져가서 어머니 영양제라도 사드리든가 급한 불 끄는데 쓰세요. 더는 한 푼도 없고 줄 생각도 없어요. 나는 지호의 손을 잡았다. 아들이 요구르트를 다 마신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러 가는 것.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네 김씨 집안과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분이 침대에 누워있는 건 그분 사정이지 나 박서연이 모셔야 할 의무도 그럴 마음도 없어요. 나는 김아름에 충격받고 창피해하는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하게 말했다. 돌아가서 그들에게 전해요. 나 박서연 당신네 집안 떠나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당신네 집에 있을 때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잘 살고 있다고. 내 돈은 내가 밤낮 없이 힘들게 번 돈이에요. 한 푼 한 푼 깨끗하게 내 아들 키우고 내 인생 사는데 쓸 돈이지. 당신네 김씨 집안의 밑 빠진 독에 부을 돈이 아니라고요. 말을 마친 나는 그녀의 새하얀 얼굴과 멈추지 않는 눈물을 더는 보지 않고 지호를 안고 편의점을 나섰다. 햇살이 몸에 쏟아져 따뜻했다. 마음속에는 복수의 쾌감도 속 시원함도 없었다. 오직 무거운 족쇄를 벗어던진 듯한 완전한 해방감만이 있었다. 김씨 집안은 몰락했다. 인과응보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가? 내 길은 저 앞에 환하게 펼쳐져 있는데 굳이 뒤돌아 이미 썩어버린 진흙탕을 볼 필요가 있을까? 그들이 불행할수록 나는 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루하루 더 나아져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 날릴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완벽한 따기일 테니까. 편의점에서의 5만 원은 깊은 연못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처럼 제대로 된 물결조차 일으키지 못하고 가라앉았다. 김아름은 그 후로 다시 나를 찾지 않았고 김씨 집안 소식도 완전히 끊겼다. 내 말이 그들의 마지막 남은 헛된 희망마저 꺾어버린 모양이었다. 잘된 일이었다. 세상이 드디어 완전히 조용해졌다. 내 삶은 가속 페달을 밟은 듯했다. 강 이사님 브랜드의 가을 시즌 홍보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덕분에 나라는 디자이너도 업계 몇몇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짠내 나는 작은 일거리 대신
예산이 더 넉넉하고 디자인의 가치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내가 빌린 작은 스튜디오는 여전히 같은 공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나 박서연이 다시 뿌리 내리고 위로 성장하는 기지였다. 나는 더 전문적인 장비를 갖추고 전문적인 색상 교정 모니터를 들여놓았다. 책장에는 새로 산 디자인 잡지와 이론 서적들로 가득 찼다. 밤에 지호를 재우고 나면 나는 종종 혼자 등불 아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했다. 예전에는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이론들을 파고들고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연구했다.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을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화면을 보며 포스터의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낯선 지역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박서연 씨 되시나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부드럽고 차분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그런데요? 박서연 씨,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의 흔적이라는 카페를 운영하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소개했다. 강이사님 브랜드의 지인을 통해 서연 씨가 작업하신 디자인을 보았습니다. 스타일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희 카페가 다음 달에 테마문화 주간을 기획하고 있는데 포스터, 메뉴판, 행사 안내 책자 등 전체적인 비주얼 디자인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지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뵐 수 있을까요? 시간의 흔적. 나는 그곳을 알았다. 서교동의 한 예술적인 거리에 있는 평판 좋고 분위기 있는 카페였다. 나는 마음속의 기쁨을 억누르고 최대한 전문적이고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이정우 대표님, 안녕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프로젝트에 관심 있습니다. 시간 약속 잡아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날 오후 그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곳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운치 있었다. 원목 인테리어, 따뜻한 노란 조명, 공기 중에는 커피 원두와 책 향기가 감돌았다. 이정우라는 남자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고 단순한 면 셔츠에 얇은 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 깔끔하고 지적인 분위기가 사업가라기보다는 대학 교수 같았다. 우리는 즐겁게 대화했다. 그는 자신의 카페에 대한 뚜렷한 철학이 있었고 시각 디자인이 따뜻함, 깊이, 그리고 이야기 나눔의 이념을 전달하기를 바랐다. 그는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는 고객이 아니라 생각을 소통하고 디자이너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쪽이었다. 이런 협업 방식은 나를 매우 편안하게 했다. 업무 얘기를 마친 후 그는 나에게 핸드드립 커피를 한 잔 더 권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내가 혼자 아이를 키우며 스튜디오를 운영한다는 것을 듣고 눈에 약간의 놀라움을 비쳤다. 그리고 이내 숨김없는 감탄을 드러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는 진심으로 말했다. 일과 육아를 모두 잘 해내려면 큰 지혜와 의지가 필요할 텐데요. 서연 씨, 정말 멋지십니다. 그의 칭찬에는 동정이나 떠보는 기색 없이 순수한 존중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의 칭찬을 솔직하게 받아들였다. 어쩔 수 없죠. 삶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어떻게든 길을 만들어야 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이 온화했다. 때로는 그렇게 떠밀리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하기도 하죠. 그날 이후 우리는 프로젝트 때문에 몇 번 더 만났다. 소통은 원활했고 협업은 순조로웠다. 프로젝트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그는 주말에 아주 작은 디자인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카페 문화 주간 구상에 영감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수락했다. 전시회를 보던 날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삶과 미래에 대한 생각까지. 그는 말을 잘했고 경청할 줄도 알았다.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했다. 나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었을 때 밤은 이미 깊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정우 씨. 나는 가로등 아래 서서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나를 보며 안경 너머의 눈에 온화한 미소를 담았다.
제가 더 고맙죠. 시간 내서 함께 전시회 봐줘서요. 다음에는 프로젝트 끝나면요. 제가 아주 맛있는 한정식 집을 아는데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그의 초대는 자연스러웠고 눈빛은 맑고 솔직했다. 나는 온화하고 나를 존중하며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이 남자를 보았다. 그리고 계산적이고 냉담했던 김민준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가볍게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살짝 미소 지었다. 좋아요. 프로젝트 끝나고 얘기해요. 돌아서서 건물로 올라갈 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문을 열자 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혜진이는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짓궂게 눈을 찡긋하며 물었다. 어땠어? 그 카페 사장님, 괜찮지?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외투를 벗으며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가로 다가가 아래층 도시의 찬란한 불빛을 바라보았다. 초여름의 미풍이 얼굴을 스쳤다. 그래, 잘 될 것 같다. 인생이라는 연극, 사업이라는 연극, 그리고 어쩌면 나 박서연에게 속한 새로운 사랑이라는 연극, 모든 것이 천천히 막을 올리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혀 모욕과 무시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여야만 했던 가련한 존재가 아니다. 나에게는 내 사업이 있고 아들을 독립적으로 키울 능력이 있으며 미래를 마주할 배짱과 용기가 있다. 그리고 더 좋은 사람, 더 나은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김민준, 최영자 여사, 보고 있나요? 이것이 당신들을 떠난 후의 나예요. 시드는 것이 아니라 만개하는 나. 초라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나는 나. 그 5만 원이 가져다 준 치욕은 이미 내 발밑에서 짓밟여 지늘게 되었고 나를 더 높이 오르게 하는 계단이 되었다. 미래의 길은 아직 길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삶은 마법에 걸린 듯 하루하루 밝아졌다. 이정우 씨 카페의 문화주간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따뜻함과 세련미가 어우러진 디자인은 많은 호평을 받았다. 덕분에 내 스튜디오의 위상도 덩달아 올라갔고 의뢰받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예산도 한 단계 높아졌다. 나는 더 이상 다음 달 월세나 지호의 학원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고 심지어 더 먼 미래를 계획할 여유도 생겼다. 나와 정우 씨의 관계도 초여름의 덩굴처럼 자연스럽게 자라났다. 그는 새로 개봉한 예술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고 나는 지호를 데리고 그와 함께 공원으로 피크닉을 갔다. 그는 나의 과거를 존중했고 나의 현재를 감탄했으며 나와 지호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어 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나는 무언가를 숨기거나 비위를 맞출 필요가 없었다. 그저 가장 솔직하고 점점 더 나아지는 나 자신이 되면 되었다. 그것은 내가 김민준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평등하고 진실된 안정감이었다. 어느 날 정우 씨는 비밀스럽게 나를 바닷가로 데려갔다. 해질녘, 석양이 바다를 찬란한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부드러운 모래사장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부드럽게 해변을 어루만졌다. 서연 씨, 그가 걸음을 멈추고 나를 마주 보았다. 눈빛이 부드럽고 진지했다. 서연 씨를 만난 건 제게 지난 몇 년간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저는 서연 씨가 과거의 그늘에서 한 걸음씩 걸어 나와 점점 더 빛나고 강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당신의 강인함을 존경하고 당신의 과거의 마음 아팠으며 이제는 당신의 미래에 함께하고 싶어요. 그는 내 손을 놓고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내 앞에서 한쪽 무릎을 꿇었다. 상자가 열리자 안에는 심플하지만 정교한 디자인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다. 박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저와 당신, 그리고 지호와 함께 진짜 가족을 이루고 싶습니다. 제 남은 인생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고 아끼고 당신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지지하겠습니다. 바닷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쳤다. 나는 눈앞에 진실된 남자를 그의 눈에 담긴 아낌없는 사랑과 기대를 보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나는 손을 내밀고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는 맑고 단호했다. 네, 그럴게요. 그는 기쁨에 넘쳐 반지를 내 약지에 끼워주었다. 크기가 꼭 맞았다. 그는 일어나 나를 꽉 껴안았다. 파도와 석양의 증인 아래 우리는 평생을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미래에 대한 무한한 기대와 단단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한편 김씨 집안의 근황은 바다에 가라앉은 돌처럼 더 이상 아무런 파문도 일으키지 않았다. 나중에 가끔 연락하던 먼 친척에게서 들은 바로는 김민준의 그 소위 정부 대형 프로젝트는 완전히 망했고 빚더미에 앉아 직장도 잃었다고 했다. 지금은 친구의 카센터에서 허드레쉬를 하며 초라한 모습으로 예전의 기세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최영자 여사는 허리를 다친 후 건강이 크게 나빠져 성격이 더욱 괴팍해져서 하루 종일 김민준을 원망하고 저주한다고 했다. 모자는 낡은 집에서 서로를 괴롭히며 하루하루를 시끄럽게 보낸다고 했다. 예전에 그들을 따르던 친척들도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렸다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다. 마치 나와 전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그들의 몰락, 그들의 후회는 더 이상 내 마음의 한 점의 파문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 5만 원이 가져왔던 폭풍은 이미 완전히 잦아들었고 남은 것은 나를 더욱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어준 흔적뿐이었다. 나와 정우 씨의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르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들만 초대해 햇살 좋은 작은 정원에서 열었다. 혜진이는 네들러리였는데 나보다 더 많이 울었다. 지호는 작은 턱시도를 입고 의젓하게 반지를 들었다. 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우 씨의 팔짱을 낀 채 우리의 공동의 미래를 향해 걸어갔다. 불안함 대신 확신과 행복만이 가득했다. 결혼 후 우리는 더 크고 밝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호의 학교와 내 스튜디오에서 모두 가까웠다. 정우 씨는 내 스튜디오를 다시 디자인하고 꾸며주었다. 공간은 넓고 채광은 훌륭했다. 그는 내가 계속 내 일을 하는 것을 지지했고 내가 바쁠 때는 기꺼이 지호를 돌보는 책임을 맡아주었다. 가끔 나는 정우 씨와 함께 폴짝폴짝 뛰는 지호의 손을 잡고 예전에 김민준과 살던 낡은 아파트 단지를 지나칠 때가 있다. 그 익숙한 창문을 보며 내 마음에는 한 점의 그리움이나 원망도 없다. 그곳에 담긴 것은 그저 잘못 들어섰던 과거의 한 조각, 내가 용기와 노력으로 직접 끝낸 악몽일 뿐이다. 이제 나에게는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남편, 건강하고 행복한 아들, 성장하는 사업, 그리고 진정으로 따뜻하고 웃음이 가득한 가정이 있다. 나 박서연은 내 두 손과 꺾이지 않는 의지로 그 5만 원이 가져다 준 치욕과 절망을 완전히 짓밟았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금빛으로 빛나는 나만의 왕국을 재건했다. 새 집의 발코니에 서서 아래 정원에서 웃으며 노는 지호와 바비큐를 준비하는 정우 씨를 바라본다. 석양빛이 온몸을 감싼다. 나는 살짝 입꼬리를 올렸다. 마음속은 평온과 만족으로 가득했다. 이것이 나의 결말이다. 시원하고 밝다. 악은 벌을 받고 선은 복을 받는다. 과거의 고난과 치욕은 모두 내 인생을 더 높이 쌓아 올린 계단이 되었다. 앞으로의 모든 날은 새롭고 아름다운 시작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계속 이렇게 행복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회심가실은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